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보험산업 관련 기사 묶음을 보니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보이네요. 아, 줄다리기요? 예, 한쪽에서는 법원 판결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더 깐깐하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어주겠다면서 우리한테 막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상반된 신호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신호들 속에서 보험의 진짜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당장 내 보험이나 돈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알기 쉽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이야기는 바로 돈 문제인데요. 백내장 수술 관련 판결이 눈에 딱 띄네요. 병원에 6시간 누워있어도 입원비를 못 받을 수 있다. 아니 병원에 6시간이나 있었는데 입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시간만 보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을 따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 의학적 필요성이요? 네. 법원이 보험 약관에 나오는 입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거죠. 집에 가서 치료하기는 곤란해서 의사가 병원에 남아서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상태였는가? 바로 이걸 기준으로 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자체는 한 10분, 20분이면 끝나고 네, 금방 끝나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굳이 병원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없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냥 환자가 좀 쉬고 싶어서 6시간을 머문 것만으로는 입원비를 줄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진료에 무조건 보험금을 주진 않겠다는 그런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입원비를 청구할 때 단순히 병원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보다는요, 의사의 소견서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내 주머니에서 불필요하게 돈이 새는 걸 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겠죠. 마침 보험료 다이어트에 대한 기사도 보내주셨네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첫 번째 원칙이 무조건 해지하지 말라는 거더라고요. 보통은 부담되면 해지부터 생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시죠. 아, 이 기사의 핵심은 보험을 아예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만 걷어내고 재설계하자는 겁니다. 재설계. 네. 제 주변에도 보면 사회초년생 때 부모님이 넣어주신 보험을 10년 넘게 그냥 그대로 내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처음에는 꼭 필요했던 보장이 지금 내 상황과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점검하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를 빼야 하는 건가요? 기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복보장 정리. 중복보장이요? 네. 여러 보험에 비슷한 상해 진단금이 있다면 굳이 여러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둘째는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아, 더 싼 걸로? 그렇죠. 같은 보장이라도 몇 년 전에 가입한 것보다 지금 나온 상품이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회사 단체 보험 같은 공짜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내가 가진 개인 보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 보험에 해당 특약을 빼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죠.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스마트한 관리인데 기술 덕분에 푼돈이라고 포기했던 보험금까지 쉽게 챙길 수 있게 됐더라고요. 네이버페이 이야기죠. 네, 실손24라는 서비스를 연동해서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와, 그동안 몇천 원, 몇만 원 받자고 병원 가서 서류 떼고 팩스 보내고 앱 설치하는 게 번거로워서 포기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제는 네이버페이 앱에서 병원 검색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되니까 아마 숨어있던 내 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정말 편리해진 건 맞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특정 대형 플랫폼에 너무 종속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거나 민감한 의료 데이터 독점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 편의성이 부각되지만요. 네. 앞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나와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기술의 혜택은 누리되 특정 기업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기술로 편해지는 것처럼 보험사 내부, 특히 상품 개발 쪽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네요. 한화생명에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 혈당 측정기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보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보장해주는 걸 넘어선 개념 같아요. 맞습니다. 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네. 기존 보험이 병이 생긴 술에 치료비를 대주는 뭐랄까 사후 처리에 가까웠다면 이건 체열 없이 실시간으로 혈당을 재는 기기를 지원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사전 관리 영역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아, 사전 관리. 보험사가 이제 치료비 주는 곳이 아니라 건강관리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상품은 점점 첨단으로 가는데 이걸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가 역삼각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삼각형이요? 네, 젊은 신입은 들어와도 1년 안에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계속 유입되니까요. 물론 경험 많은 분들의 상담 능력은 분명 큰 자산이죠.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신기술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해법으로 AI가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네, AI가 복잡한 약관이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조해주고 고객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론 고객과의 공감대가 강점인 고령 설계사분들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는 건 아닐까요? 뭐랄까, 기술이 인간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걱정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효율만 따지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AI가 설계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모델로 가는 겁니다. 아, 대체가 아니라 보조. 맞습니다. 숙련된 설계사들은 AI의 도움으로 서류 작업이나 상품 비교 같은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진짜 강점인 고객과의 깊이 있는 대화, 인생 상담 같은 인간적인 교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강점을 더 빛나게 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로 불안전 판매를 막는 것도 결국 소비자 보호의 일환인데 아예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챙기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네요. 삼성생명이 박보영 전 대법관을 사회이사로 영입한 소식 말이죠. 사실 이런 소식을 처음 보면 유명한 법조인 한 명 데려왔구나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금융당국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압박이라는 큰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 관련 분쟁이 많았고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상품 하나 잘못 팔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 쇄신용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최고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서 아예 의사결정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농협생명, 롯데선보 같은 다른 회사들도 금감원 출신이나 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이사회로 데려오고 있어요. 업계 전반의 흐름이군요. 네, 이제는 단순히 상품 잘 만들고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법을 잘 지키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다. 이런 인식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 같은 외부 환경 변수에는 속수무책일 때도 있잖아요.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생명보험사들이 한숨 돌렸다는 기사도 있었죠. 네,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특히 과거에 5%, 6% 같은 고금리를 약속하면서 팔았던 저축성 보험 상품들이 많거든요. 많았죠. 그런데 기준금리라 내려가면 보험사가 돈을 굴려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를 감당 못하는 역마진이 생깁니다. 아, 역마진. 거기에 요즘 자주 언급되는 KICS. 그 새로운 자본 건전성 제도와도 맞물리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 제도화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가 미래의 고객에게 줘야 할 돈, 즉 부채의 현재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빚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빚이 늘어나니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나빠지고요. 이번에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3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이나 신한생명은 선방한 반면 교보나 하나생명은 부진했거든요. 아, 시비가 엇갈렸군요.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서 보험사도 고민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예금자들도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낮아졌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두 가지 소식,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금리 하락과 곧이어 논의되는 배당소득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보험 상품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회라니 어떤 거죠? 먼저 확정 고금리 예금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대라도 최저이율을 보증해 주거나 주식, 채권의 투자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상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큰 변수가 되겠군요. 네, 연간 배당 소득이 50억 원을 넘으면 30%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절세 수단으로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줄다리기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은 더 깐깐해졌으니까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어야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산업 차원에서는 AI나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혁신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금리나 세금 같은 거대한 경제의 변수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삼성생명이 성수동에서 라이프 놀러지 랩이라는 팝업 전시를 열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 네. 칼슘 시럽이나 시니어 주거 모델까지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 보험사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당신의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인생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건강 정보와 일상 데이터가 보험사와 연결된다는 것이 앞으로 나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